저와 민규는 결혼한 지 7년, 연애 포함하면 9년째였습니다. 아이 둘이 있고, 첫째 아들 하준이는 막 6살이 됐고, 둘째 딸 예린이는 4살이에요. 우리는 20대 초반, 야외 공연장에서 친구들 통해 처음 만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대부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우리가 꽤 괜찮은 부부라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커플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법한 그런 사이요. 세미는 5년 전쯤 제 인생에 들어왔어요. 일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왔다가 헬스장 그룹 수업에서 제가 먼저 알게 됐어요. 둘 다 그 수업은 오래 못 다녔는데 이상하게 서로는 금방 친해졌어요. 세미는 거의 매일 제 집에 있었고 제 삶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어요. 예린이 태어날 때도 병원에 함께 와 있었고 아이들 생일, 명절 모임마다 빠진 적이 없었죠. 이 근처에 세민 가족도 없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우리 가족처럼 여겼어요. 민규도 세민과 잘 지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셋이 같이 있어도 어색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방식은 영화처럼 휴대폰을 우연히 본 그런 장면이 아니었어요. 더 초라하고 더 허망한 계기였어요. 3주 전쯤 우리는 어딜 갈 일이 있어서 차 안에서 추가 차량 충전기를 찾고 있었어요. 민규가 장거리 운전용으로 하나 더 사둔 게 있거든요. 평소 찾는 곳들, 글러브 박스, 센터 콘솔 다 뒤져봤는데 안 보여서 문득 조수석 및 수납함이 생각났어요. 거긴 보통 영수증이랑 휴지 조각들만 있어서 거의 열어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봤는데 거기 폰이 하나 있었어요. 민규가 늘 쓰던 폰 말고 검은 케이스가 씌워진 아예 다른 휴대폰이요. 30초쯤 그냥 가만히 그걸 쳐다봤어요. 왜 내 남편이 자기 차에 이런 폰을 숨겨두고 있을까? 처음 든 생각은 옛날 폰인가? 였어요. 그냥 예전에 쓰다 만 걸 넣어두고 잊어버렸나 싶었죠. 근데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바로 켜졌어요. 배터리는 73%, 잠금 화면에는 최근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M이라는 글자로만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문자 미리 보기였어요. 지난 화요일 생각이 계속 나. 문장 끝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차 안 조수석에 앉아서 그 폰을 들고 한 15분쯤 그대로 얼어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폰을 떨어뜨릴 뻔했고요. 일부러 못 본 척하고 다시 넣어둘까? 그 순간에도 제 안 한 구석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확인이 필요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날짜였어요. 이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2년치 대화가 쭉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 상대는 세민이었어요. 단순한 안부 문자가 아니라 완전히 연인 사이에서 나올 법한 말들이었어요. 제가 야근한다, 운동 가겠다는 줄 알았던 시간에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있었고 둘만의 농담, 앞으로 같이 하고 싶은 일들, 상세한 계획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속이 울렁거리는 수위 높은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하지만 진짜 저를 무너뜨린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여러 번의 대화 속에서 둘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라고요. 가끔은 미안하기도 한데 쟤는 애들한테만 신경 쓰느라 우리 쪽은 신경도 못 써. 아마 한동안은 절대 모를걸. 민규는 집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라네. 나도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린 원래 이렇게 되려고 태어난 사이야. 8개월 전쯤의 대화에서는 아예 타임라인을 짜고 있었습니다. 언제 민규가 저를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정표 같은 거요. 예린이가 완전히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쯤이 가장 좋겠다는 이야기, 아이들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공개적인 커플로 언제 나설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은 이미 몇 년치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세미는 제 부엌 식탁에 앉아 제가 부부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진지하게 들어주는 척했고 민규에게 줄 결혼기념일 선물을 같이 골라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너 같은 남자 만나서 진짜 복받았다고 제게 여러 번 말했죠. 그러면서 똑같이 그 남자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걸 스크린샷으로 남겼어요. 정말 모든 것, 각각의 대화, 사진, 일정, 계획, 차 안에서
2시간이 넘도록 한 줄 한 줄 다 캡처하고 제 이메일로 보내고 백업 계정에도 또 보내고 클라우드 폴더에도 저장했어요. 그리고는 폰을 딱 제가 열었던 그대로 조수석 밑에 넣어 두었습니다. 당장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지금은 제가 움직여야 할 방향부터 정해야 했으니까요. 그 다음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연기해야 했거든요. 민규 얼굴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고 우리 셋이 들어있는 그룹 채팅에서 세민이 본인 생일 파티 얘기를 꺼낼 때도 평소처럼 기대된다고 답해야 했어요. 아무에게도 당장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 상담받았고 공동계좌, 자산, 각종 서류를 조용히 복사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진짜로 느끼는 사람은 너야. 쟤는 아이들 엄마일 뿐이야.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진짜 우리가 될 수 있어. 이런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세민 생일 파티는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시내 와인바 일부를 대관하고 사람을 30명쯤 초대해 둔 상태였죠. 원래 계획은 그냥 파티 가지 말고 둘만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더 났어요. 이 둘은 저 한 명만 속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세민을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난 착한 싱글 여자라고 믿었고 민규를 가정적인 남편, 아빠라고 봤어요. 둘은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제 삶을 뒤에서 조용히 해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거짓말을 사적인 공간에서만 하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했던 사람들이라면 진실도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쯤 마주해 보라고요. 파티는 7시에 시작이었고 저는 7시 반에 맞춰 갔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기를 원했거든요. 민규는 도와주겠다고 해서 미리 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친절한 행동이라고 믿었죠. 지금 돌아보면 둘만 먼저 만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겠지만요. 제가 들어갔을 때 민규는 바 근처에서 세민과 다른 몇몇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세민도 다가와 생일이라고 끼어안고 아줘서 고맙다고 웃었어요. 저도 웃으며 생일 축하해를 말했죠. 거짓말처럼요. 1시간 정도는 정말 그냥 평범한 파티처럼 굴었어요. 8시쯤 되니 수진, 민지, 다른 친구 부부들도 오고 세민 회사 사람들, 이웃들도 섞여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떠들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마치 폭발 직전에 지뢰가 된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 수진을 따로 불러 물어봤습니다. 요즘 민규랑 세민이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진은 무슨 말이야? 라며 당황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둘이 같이 있는 모습 조금만 지켜봐줘.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9시 반쯤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세민이 선물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중이었고 사람들은 그 주변에 동그랗게 모여 서 있었고 민규는 그 옆에서 마치 공동 호스트처럼 선물을 받아 건네고 있었어요. 둘이 이미 한 팀인 것처럼요. 그 순간 무언가 안에서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했을 겁니다. 선물을 하나 열고 잠깐 쉬는 타이밍에 그 틈을 타 입을 열었습니다. 선물 더 열기 전에 다들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세민이는 지난 2년 동안 제 남편이랑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민규는 바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고 세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폰을 꺼내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얘들 얘기만 하느라 남편이 뭘 하는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내 얘기. 예린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정식으로 같이 사는 게 좋겠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말들. 세미는 울면서 문맥을 자르지 말라고 했고 민규는 그 옆에서 오해다. 그런 사이 아니다 라고 떠들어댔지만 문맥이라는 핑계를 대기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너랑 빨리 진짜로 같이 있고 싶어. 오늘 밤 내게 하고 싶은 건 이거야 라며 보낸 사진들 어디에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세민 회사 사람들 중 몇 명은 바로 자리를 떴어요. 이 난리의 한가운데 있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 자리에 남았고 바로 그때부터 진짜 소동이 시작됐습니다. 민규는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 작은 소리로 지금 창피한 줄 아냐며 이를 갈듯 말했어요. 집에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는 절대 안 돼 라고 했어요. 난 이제 내가 거짓말하는 공간에서 둘이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는 제가 히스테릭하다면서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 세민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해. 근데 지금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어른답게 3명이 앉아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더 끌어올랐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저는 너 내 앞에서 입 닫고 있어. 넌 당분간 날 부를 자격도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세미는 울음을 더 크게 터뜨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알게 되길 원한 적 없어. 진짜야. 널 상처 줄 생각은 정말 없었어. 그리고 그 옆에서 민규가 세민 등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해결할게. 제 눈앞에서 수진이 그때 제 옆으로 와서 둘 사이를 가로막듯 섰어요. 아마 제가 더 큰 일을 벌이지 못하게 막으려 한 것 같아요.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만 굴리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뭐야 진짜야? 라며 메시지를 보여달라 했어요. 저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여줬어요. 그 문자들이 진짜 있다는 걸 내가 과민한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모두가 보게 했습니다. 파티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났어요. 사람들은 여럿씩 묶여 어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몇몇은 저를 끌어안고 미안해, 몰랐어 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세민까지 안아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울컥했지만 그때는 힘도 없었어요. 민규는 저더러 같이 가자고 했고 저는 노골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오늘 밤 같은 집에서 자고 싶지 않아? 어디든 내가 다른 데서 자. 그는 자기도 살 집인데 왜 내쫓냐고 했고 저는 말했어요. 두고 봐. 수지는 아이들 데리고 제 엄마 집에 와 있으라고 했지만 그냥 제 집에서 혼자 있고 싶었어요. 민규는 친구네 집으로 갔고 저는 혼자 운전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3주 전입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단순해지기는커녕 더 복잡해졌어요. 민규는 전화와 문자를 끊임없이 보냈어요. 처음 며칠은 화난 톤이었어요. 내가 날 이렇게 망신줄 권리는 없어. 내가 괴물인 것처럼 모두가 생각하게 만들었다. 세민 생일도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자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미안하다. 고칠 기회를 달라. 뭐든 할게. 이건 실수였고 난 여전히 너와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7년의 결혼 생활을 이 한 번의 실수로 버릴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세민이랑 완전히 끊을 수 있어? 그 질문에는 그는 명확한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복잡하다며 세민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두 감정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나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다시 같이 살 수 있지? 세민도 계속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되길 원한 적 없다. 너랑의 우정 진심으로 소중했다. 우리 둘 다 계획한 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다. 언젠가 용서해 줄 수 있길 바란다. 심지어 우리 셋이 시간이 지나면 이걸 함께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써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그녀의 모든 계정을 차단했어요. 오직 문자만 변호사 말대로 증거 보관용으로 살려두었습니다. 친구 그룹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제 편에 서서 민규와 세민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둘이 한 행동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너도 파티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건 과했던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야 했냐는 시기죠. 심지어 현수라는 친구는 이런 말도 했어요. 결혼 생활에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 진짜 얼굴에 술 끼얹을 뻔했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지 못해서 바람 피게 만든 죄까지 떠안으라는 말이니까요. 민규는 여전히 세민을 만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요. 친구들이 둘이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하고 본인도 이제는 숨기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도 우리 결혼을 지키고 싶다며? 그는 말했어요. 어차피 넌 나랑 이혼할 거잖아. 그럼 그럴 필요 없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당장 이혼 서류부터 넣으라고 했고 아빠는 아이들이 있으니 한 번쯤은 상담이라도 가보고 결정을 하라고 했어요. 동생은 앞마당에 그의 물건 다 내던지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제가 바람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이 주에서 이혼 조건 때문에 불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해요. 하지만 민규는 계속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집에 찾아와 아이들이 친정에 가 있는 사이 2시간 동안이나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죠. 2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 말을 내가 왜 믿어야 해? 그는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 한 번의 실수에 모든 걸 걸 건지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2년 동안 꾸준히 한 선택이야. 매일매일 거짓말을 선택한 거고 매일매일 두 삶을 동시에 살기로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세민이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넌 결코 이 일을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세민이 그러더라라고요. 둘이 제 반응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건 과했나? 상담이라도 한 번은 가줘야 하는 걸까? 배신한 사람보다 오히려 그 친구에게 더 화가 나는 건 이상한 걸까? 오늘까지도 명확한 답은 못 찾았어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이 상황이 제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뿐입니다. 업데이트. 그 뒤로도 민규는 계속 얘기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결국 저도 묻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년 동안 한 번도 눈치 못 챈 내가 너무 멍청한 걸까? 그래서 한 번은 정면으로 모든 걸 듣기로 했어요. 용서할지 말지가 아니라 진실이라도 깔끔하게 듣고 정리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은 엄마 집으로 보내고 일요일 밤 8시에 민규를 집으로 불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마치 오래 헤어진 친구를 보는 사람처럼 저를 안으려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거에 넘어질 뻔하면서도 말했어요. 앉아. 손은 가만히 두고. 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고 그게 약간 웃기기도 했어요. 2년간 바람핀 사람 앞에서 안기기 싫다고 했더니 상처받는다고? 소파에 앉자마자 민규는 말했어요. 지난 몇 주는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어. 잠도 못 자고 일에도 집중 못하고. 저는 2분 정도는 그 말을 듣다가 결국 못 참겠더라고요. 그만해. 사과. 안 듣고 싶어. 달라지는 거 없어. 난 진짜가 필요해. 진짜 대답. 여기 와서 또 거짓말할 거면 지금 나가. 그는 당황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우리가 9년을 함께했지만 제가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한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야? 세민이랑 처음 선 넘은 순간이 언제야? 그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얼버무렸어요. 저는 말했어요. 더 생각해. 난 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어. 최소한 너는 하루쯤은 기억하려고 노력해봐야지. 결국 그가 말했습니다. 예린이 첫돌 파티 끝나고야. 그날 세민이 끝까지 남아서 정리 도와주다가 내가 먼저 자고 난 뒤 둘이 오래 얘기했대요. 그날 뭔가 달라졌어. 라고 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테이블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요. 예린이 첫 돌, 내 딸, 첫 생일날. 제가 위층에서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피곤해서 잠든 그날 아래층에서 둘이 서로에게 빠졌다고요. 저는 언제부터 육체적인 관계냐고 물었어요. 그는 그건 자세히 알 필요 없다고 했고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으니까 굳이 더 상처 입을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이미 망가졌어. 끝까지 가. 결국 그는 4개월 뒤라고 했어요. 예린이가 16개월쯤 되었을 때 처음은 세민 집이었고 그날 저는 민규가 덴버로 회사 워크숍을 간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 워크숍 호텔에서 전화해 너랑 애들 보고 싶다고 말하던 목소리 돌아오면서 하준이에게 사온 인형과 예린이에게 사온 작은 원피스 그 모든 게 그녀와의 여행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 선물 혼자 골랐어? 아니면 세민이랑 같이 골랐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곧 같이 골랐다는 뜻이었죠. 저는 소파 쿠션을 집어들고 그에게 집어 던졌어요. 역겹다. 라고 했어요. 그는 나도 알아 라고 했고 저는 말했어요. 같이 동의하지 마. 넌 이제 나랑 같은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몇 번이나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세기도 싫다고 했어요. 직접 대충이라도 세봐. 라고 했더니 결국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쯤 요즘 8개월 정도는 거의 매주라고 했어요. 저는 숫자를 소리내어 계산했습니다. 10번은 넘겠네. 최소 50번. 최소 10번은 내 친구랑 잤고 최소 10번은 날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고 최소 10번은 샤워하고 그녀 흔적을 지운 다음 내 옆으로 와서 잤겠네. 그가 횟수에 강박 가지는 건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하려는 걸 저는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맥주 몇 잔 마셨다는 얘기하는 줄 알아? 이건 내 인생 숫자야. 어디에서 그랬냐고 묻자 그는 주로 세민 집, 가끔은 호텔 일하고 했어요. 특별한 날에는 좀 더 좋은 호텔을 잡았다고도요. 특별한 날, 그 말이 꼭 기념일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둘이서 사귄 지 1년 됐을 때도 축하했어. 잠시 침묵.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10월에 주말 여행을 갔다. 작년 10월 민규가 현수랑 낚시 여행 간다고 했던 그 주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주말에 아이들과 집에 있으면서 오랜만에 남자끼리 시간 보내 좋겠다고 말했던 제가 떠올랐어요. 현수는 이 사실 알아? 라고 묻자 민규는 말했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얘기했어도 세민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다. 결국 친구들에겐 문제 있는 부부로 얘기해두고 몰래 본인 변호를 먼저 깔아둔 셈이었죠. 저는 그를 두고 침실로 가 침대 시트를 그대로 뜯어냈어요. 그가 뭐 하는 거냐고 묻는 것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 다 나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미쳐 보이든 말든 상관없어. 둘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고 싶어. 그는 뒷걸음질 치며 제게 진정하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흔들렸어요. 진정은 내가 할 말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세민을 사랑해. 그는 복잡하다고 했고 저는 말했어요. 아니, 안 복잡해. 예, 아니오야. 사랑해, 안 해.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응, 사랑해. 이미 문자에서 다 본 말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그는 곧이어 말했어요. 근데 너도 사랑해. 마치 그게 보상이 되기라도 하는 양요. 둘 다 사랑한다는 게 문제인 걸 아직도 몰라.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해? 라고 묻자 그는 그건 불공평하다고 했어요. 그래, 인생이 원래 불공평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와 세민의 사랑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너랑은 가족의 편안함, 역사이고 세민이랑은 열정, 설렘, 내가 이해받는 느낌이야. 저는 나이트 스탠드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벽 쪽으로 던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며 산산조각이 났고 민규는 그 자리에서 움찔했어요.
이해받는 느낌? 날 가구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누구한테 이해받는다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보였는지 정말로 몰라? 얘만 키우는 기계로 보였겠지. 그는 얘들 낳고 나서 넌 온통 엄마에만 집중했고 아내로서의 넌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게 나를 보이지 않게 했다는 거죠. 저는 그의 코 가까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내 결론은 아이들의 엄마이자 내 아내와 제대로 얘기하고 내 몫의 가사와 육아를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책임 하나 없는 사람에게 가서 너만 특별하다는 말을 듣는 거였다. 그는 그제야 그게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그건 잘못 한 번이 아니고 2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계속 선택한 삶이야. 왜 그냥 떠나지 않았어? 정말 행복하지 않았으면, 세민이 그렇게 좋았으면 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어?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이들을 잃는 게 무서웠어. 너를 다른 여자 때문에 떠나면 너가 이혼을 지저분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주말 아빠가 될 거라는 게 두려웠어. 그러니까 집은 편안한 안전망으로 두고 그녀와의 관계는 또 따로 유지하는 게 제일 쉬운 선택이었네. 조건 따질 사람, 아이 키워줄 사람, 집 관리할 사람은 나였고 설렘과 열정은 세민과 나누고 그때 저는 말했어요. 나가, 지금 당장. 그는 우리 얘기 좀 더 라고 했고 저는 침실 문을 열어 밖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지금. 그는 떠났어요. 공간을 주겠다며 마지막 멘트를 남기고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실질적인 일들에 집중했어요. 변호사를 다시 만나 고민해보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이혼 절차 시작하자고 말했고 서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수진과 민지를 만나 점심을 같이 먹는데 민지가 식당 테이블에서 이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민규랑 세민 같이 봤어. 몰래도 아니고 조심스럽게도 아니고 완전 그냥 연인처럼 장을 보고 있었다고요. 세민은 민지를 보자마자 도망치듯 나갔고 민규는 카트를 밀고 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대요. 마치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코트도 못 벗고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세민이랑 계속 만나고 있어? 그는 말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럼 무슨 의미인데? 결국 그는 몇 번 보긴 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정리하려고. 저는 말했어요. 그게 평생 들어본 변명 중에 가장 한심한 변명이야.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서 그 여자랑 마트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는 제가 비합리적이라고 했어요. 2년 동안 쌓인 감정을 하루아침에 끄라는 건 너무하잖아. 저는 말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감정을 쌓아야 했냐고 묻고 싶네.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우리는 20분 더 싸웠고 그는 내일 세민이랑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걸 눈으로 보기 전까진 안 믿어.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아무 소식 없었고 토요일 아침 수진에게서 스크린샷 한 장이 왔어요. 세민 인스타그램에 잠깐 올라왔던 사진. 세민과 민규가 바에 나란히 앉아 붙어 앉은 사진. 20분 만에 삭제됐다지만 수진이 이미 캡처해 둔 뒤였죠. 그날 오후 민규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많이 생각해봤고 너 말이 맞았고 이제 가족을 선택하겠다.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죠. 그 문자를 보낸 날 그는 세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게 완전히 명확해졌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최종 서류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안에 제출하고 싶어요. 민규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왜 답 안 하냐? 진심이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저는 오늘 아침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정오 집으로 와. 근데 화해 얘기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야. 넌 내가 만든 결과를 서류로 확인하게 될 거야. 그는 시간 맞춰 집으로 왔고 부엌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진심이야? 라고 묻는 그에게 저는 말했어요. 완전히 진심이야. 난 더 이상
어디로도 가지 않는 대화에 시간 쓰고 싶지 않아. 내가 언젠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이제 하지 않아. 내가 부섰고 나는 이제 정리만 할 거야. 그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넌 자존심 때문에 가정을 버리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함께 있는 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제 하준이랑 예린이는 깨진 집에서 자라게 되는 거야. 저는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깨졌어. 내가 세민이랑 처음 그 짓을 하던 날. 그는 아니야. 그건 내가 파티에서 날 망신 준 날이야. 그날 우리를 정말 깬 건 너라. 여전히 그는 공개에 더 분노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폰을 못 찾았으면, 만약 너희 타임라인대로 예린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으면 지금도 내가 세민이랑 같이 있었을까? 솔직히 말해 아마 그랬을 거지? 그는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알았을 것 같아. 그 말은 곧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는 뜻이죠.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말했어요. 이건 내일 제출될 거야. 너 변호사 연락처 나한테 보내. 아이들 외기는 조정 통해서 해.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말 섞지 않을 거야. 그는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야. 이거 끝나면 정말 끝이야. 저는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세민에게 처음 손 뻗던 날 이미 사라졌어. 이제는 서류로만 정리할 뿐이야. 그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어요. 사실 세민이 먼저 내게 말하자고 했어. 몇 달 전부터. 근데 내가 못하겠다고 했던 거야. 마치 그녀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다고 보여주려는 듯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그를 변호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감싸는 모습을 보며 그가 언제 누구를 진짜 선택했는지가 더 선명해졌어요. 그걸로 정말 충분했습니다.